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정부가 도둑인 나라, 가난을 강요하는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에 제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오후에 잠깐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정부가 도둑인 나라, 가난을 강요하는 나라에 대해서 연장선에 있어서 또 주식과 부동산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 못다한 얘기, 그래서 주식 부분을 잠깐 더 짧게 언급한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종합주가지수 상의 모습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파동상으로는 1파죠. 그 다음 여기서는 2파 조정, 여기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날을 말씀드렸고, 3150포인트 위로 가는 시세에서는 일단 여기가 월요일날 꼭지가 될 거라고 분명히 언급드렸죠. 이 꼭지가 단기적으로 꼭지가 된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시세는 다 털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대등수치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겁니다. 대등수치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3150포인트 위에서가 꼭지가 되고, 이 날짜가 3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8일 날 일단은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7파동, 19파동, 11파동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5파동까지가 이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격 메리트가. 그러니까 저가에서 받아서 아무 주식이나 살 수 있는 상황들은 이제는 아니에요. 저가 메리트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31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간다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집중가 될 것 같습니다. 몇 종목들. 그렇다면은 업종 내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 몇 종목이 자꾸 늘어지면서 가는 종목 상황이 되고, 나머지들 중소형주들은 여기서는 열애되면서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은 논리는 똑같습니다. 3150포인트를 위로 뚫고 올라가든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 2600포인트까지는 내려가기 힘들겠죠. 일단은 2600포인트로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크게 턴을 해서 대세 상승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장에 내려갈 가능성은 힘듭니다. 몇 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위로 만약에 3150포인트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장세는 일단 아닙니다. 이것을 주봉으로 잠깐 보면은 이런 논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 변동성을 잠깐 본다고 한다면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은 2000년도 IMF가 극복이 되면서 올라갔던 장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장세가 있었는데, 그때 장세가 이 장세였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277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장세였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건설, 증권 이런 종목들 네,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전환형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는 경기 관련주, 그 다음에 실적 관련 기업들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올라갔던 종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500포인트를 살짝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같이 대세 상승이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1번 국면이고, 여기가 2번 국면이라 칩시다. 이 국면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이었는데,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삼성전자가 올라갔어요. 맨 마지막에 반도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뭐 1000포인트를 살짝 깼다가 금융위기 때 다시 올라가면서, 요 장면에서는 올라가는 상승은 이게 3번이라고 칩시다. 이 장면에서 올라가는 거는 차화정입니다. 차화정인데, 차화정에 꼭지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갔던 종목은 또 삼성전자예요. 나머지 종목도 다 떨어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패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종목이 끌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항상 뭡니까? 경기 관련주였습니다. 경기 관련주. 대한민국의 경기 관련주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 삼성전자죠. 반도체죠. 반도체는 가장 경기에 민감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지금 도달한 이후에는, 네, 집중화됐다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패턴을, 역사적 변동성에 따른 과거 패턴들이 무조건 따라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3,150포인트에서 뚫고 올라간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제가 언급했던 이 꼭지 부분들 있죠.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또 올라갈 가능성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장 자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하이닉스라든가 몇 종목만 끌고 오는 장세가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바로 그쪽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국도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고가를 이미 돌파를 했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그리고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진다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호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이어졌던 이런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상태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입니까? 지금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 수요일까지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응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들은 이겁니다. 개인들이 돈을 버는 장사는 분명히 아닐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은 역시나 대응의 영역입니다.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지그재그 파동으로 나와서 조정이 연장이 되고 있죠. 급격하게 올라가는 파동과 급격하게 내려가는 파동이 여기서 이꼴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등 수치가 만들어진 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 여기서는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락 각도가 상승 각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셔야 되고, 이 돌파를 한 이후의 상황들이 이게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라는 부분인데, 저는 크게 못 올라간다고 봅니다.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이미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 시장들이 만들었던 거는 이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이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사키다 삼천이라든가 이제 헤드 앤 숄더가 다 걸렸죠. 여기서는 오른쪽 어깨가 작은 헤드 앤 숄더가 걸렸고, 여기서도 헤드 앤 숄더가 다 걸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부분들도 이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결국에 부동산 시장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인플레가 되고 돈이 풀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시장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인플레가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제품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제품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이, 영업이익이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100원에 팔던 라면을 이제는 1,000원에 팔아요. 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원에 똑같은 제품을 1,000원에 파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왜 안 나오지? 예, 그래서 이전에 고가를 찍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또 만들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 저가를 안 깨요. 이게 주식 시장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서두가 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또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도둑인 나라입니다. 가난을 강요하는 나라. 이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아프리카의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메룬이라는 나라는 커피라는 나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축구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카메룬 축구는 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리고 카메룬이 언급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경제라는 내용이 카메룬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본은 미국에 있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세계화를 통해서 커피는 카메룬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과 노동 집약이라는 부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팔아서 만들 때는 4,500원, 5,000원에 파는데, 이 카메룬에서 말하는 커피 생산은 농민들한테는 이 커피를 단가가 1원이에요. 1원. 2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을 보상해 주는 게. 그래서 이게 공정한가라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문제예요. 소비자들은 5,000원에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데 왜 카메룬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노동자들한테는 왜 2원 정도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세계화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그리고 자본과 노동지배라는 분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카메룬의 노동임금이 높게 나타난다면 굳이 카메룬에 커피 농사를 지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외에도 카메룬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정부가 도둑인 나라예요. 이 정부긴 도둑인 나라의 패턴이 대한민국하고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항상 가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카메룬도 똑같고 우리나라도 좀 똑같아요. 네,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카메룬의 나라 보시면 굉장히 열악하죠. 굉장히 열악한 나라인데 이 열악한 나라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로. 카메룬은. 그리고 무슨 주택이라든가 이런 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카메룬의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큰 도로 하나만 놔둬놔도 큰 도로죠. 도로 정비만 잘해줘도 여기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근데 여기서는 도로를 안 놔줘요. 근데 이 도로를 놓는다는 얘기를 언제나 하냐면은 선거철만 되면 해줍니다. 이 카메룬의 나라가. 그래서 이 선거를 이용해서 또 세금을 높입니다.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높여갖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도로를 놔줄게. 우리가 좀 정비를 잘 해줄게.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포퓰리즘을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됩니다. 그럼 이거 도로를 안 놔줘요. 왜 도로를 안 놔주냐면은 다음 선거가 있거든요. 이게. 다음 선거 또 우려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정부가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있는 경우 있죠. 아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여기서 경부고속도로라는 도로를 하나 놔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맨하탄에 있습니다. 맨하탄에 도로를 하나 더 놔줬습니다. 뭐 고속도로를 놔줬어요. 그러면 이 맨하탄이 엄청 성장합니까? 성장 안 하죠.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카메룬이라는 나라 같은 나라거나 아니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던 나라에 도로 하나를 놔주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농사를 해서 수확을 합니다. 뭐 밀감 농사라든 귤 농사라든 뭐 배 농사라든 수확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척박한 탐에 거름을 조금만 놔줘도 이 땅은 굉장히 효율화가 좋아져요. 생산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땅, 비옥한 땅에 뭐 비료를 넣고 거름을 조금 더 준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카메룬이나 한국같이 과거에 못 사는 나라에서는 도로 하나만 놔줘도 아주 큰 효과가 있는데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하나 놔준다고 해도 그 도시에는 교통체증을 약간 완화시킨다는 효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못 살수록 개발이 하나만 이루어져도 크게 이익을 가져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그래서 수학이 체감의 법칙, 좋을수록 수학이 낮게 나오고 낮을수록 수학은 높게 나온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가장 잘 적용하는 내용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카메룬 사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개발을 안 시켜줘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계속 가난을 강요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6만 3천 채 택지 개발 지구가 이미 20곳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딘 곳인가 얘기를 하면은 답을 안 해줘요. 이 답을 언제 해주겠다 이런 내용은 선거 끝나면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언제 얘기해 줄 것인가 물어보니까 대략 한 7월 정도? 네. 그래서 2, 3차례 정도를 상반기 중으로 발표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아무도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0군데 중에
뭐 여러분들이 1호라고 하는 쪽방촌 영등포 쪽방촌 사례도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신청한 사례는 없고 실체는 없고 그런데 여기서 현금 청산 이사 대책에서 현금 청산은 무조건 하겠다. 법적 문제는 없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강제로 수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카메론 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 도로를 하나 놔주겠다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게 되면 안 해줍니다. 왜? 다음 선거 또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주택 정책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 해줄 수 가능성이 없어요. 26만 3천 채라는 택지지구는 확보가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철이 되면 이거 유용해 먹죠. 그러면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또 안 해줄 겁니다. 왜? 애초부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가 또 뭐가 있습니까?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정부가 도둑인 나라예요. 정부가 도둑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똑같이 되고 있다. 그런데 표는 어디로 갑니까? 표는 무조건 정부가 도둑인 나라가 만드는 사람들, 가난을 강요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프로파간다라는 세뇌를 계속 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들, 선거철이 되가면은 증세를 하는 부분들은 중요심을 계속 강요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되고, 그리고 내주부터 월요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월세를 주면은 감옥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흑수저 청약이 없게 되고, 로또 청약은 무조건 또 사라지게 됐죠. 사라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분양가 90% 되는 부분이고 무주택자 더 실임된다. 그래서 청약 점수 계산했던 모습 한심하다. 무주택자 연끌 야설 가능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인기 거주지 직업도 땜박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사례는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부산에서 가장 먼저 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사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무주택자는 아파트 구입 문제로 부부싸움 많은 날이 없다. 그래서 5년 전이라도 집을 샀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혼자 집문을 외우거나 빌어냈었다는 내용인데 서울 수도권 부산에서 가장 먼저 분양을 하는 곳이 온천 4구역이에요. 온천 4구역 같은 경우는 뭐 분양가가 2,400만 원 이상이다라고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최고 분양가. 여기서 희망을 하고 청약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아파트만 당첨이 되면 반값에 살 수가 있었는데 왜 반값에 살 수 있었냐? 이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든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당첨만 되면은 2배입니다. 그러니까 더블이 되는 거예요. 50%에서 청약이 당첨되니까. 그래서 이 여기서 했다는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에 청약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남은 거죠.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온천 4구역도 여러분들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역세권의 350m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저는 여기가 기존의 분양가 90%가 적용되기 전이라면은 5억대, 6억대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청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온천 4구역이 2,400만 원, 그리고 분양가 90%까지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굳이 청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온천 4구역을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 인근에 뭐 부산에 있죠. 재건축 단지를 사는 게 조금 더 주고 재건축 단지를 사서 하이엔드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낫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굳이 온천 4구역을 사는 것보다 하이엔드 좀 있죠. 아크로라든가 DH 이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게 사이 낫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분양가 90%로 행하니까. 그러면은 온천 4구역 이런 데 없잖아요. 싱크뱅 없잖아요. 싱크뱅이 있고, 예, 층고 높이 2.4 이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라인당 2대 이상. 그거 살아야죠. 그리고 조르나는 원목마루 있는데. 굳이 온천 4구역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온천 4구역을. 그렇죠. 이 조르나는 원목 들어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계산기를 두드릴 가능성이 크다. 라는 부분들이 저는 유력하게 또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 모든 부분들은 저는 희망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이 부분들은 저는
마찬가지고 정부가 도둑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 세상의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원자재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물가도 다 올라가고 이 물가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올리겠지만 그런데 정부는 집값만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도둑인 나라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 저는 마찬가지로 온천 4구역보다는 뭐 메리트가 어디 정도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차라리 많은 이 대기 수요자들이 재건축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정부가 도둑이 나라, 가난을 강요하는 나라 이 부분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